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한 유튜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판결문 그리고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항의로 영상은 삭제됐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법무법인 사무국장이 여직원에게 대표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반복적으로 치우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항의했지만 오히려 성희롱 발언을 들었고 해고까지 됐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고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다가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수 임창정 씨가요.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면서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본인의 SNS에 말이죠. 변명할 필요도 없는 무지한 행동과 철없는 선택에 대해서 법적 처분은 받지 않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행동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사과문을 아까 보신 것처럼 올린 겁니다. 일각에서는 아마도 복귀각을 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대중들 반응 과연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세종 사는 손주 태율, 태휘가 할머니 보러 속초 왔어요. 같이 사반 봅니다 하신 안성희님, 서울 105번 버스에서 차비 낼 줄 몰라서 곤경에 처했던 외국인 승객한테 대신 영어로 확 설명하면서 돈 내준 조카 송현서 칭찬 좀 해주세요 하신 우정혜님, 자, 제주 동여중앞 도로입니다. 제주시청에 암만 민원을 넣어도 요지부동이에요. 차도 아이들도 위험하다고요 하신 박정길님, 빨리 좀 보수 좀 해주세요. 자, 지난 6일 아침 저희 아이랑 친구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잘 놀다가 사이렌 소리 울리자 갑자기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저렇게 합니다. 윤선호 그리고 시우, 시연, 주원이의 찬이까지 현충일 아침 어른들보다 낫습니다 하신 이승경님, 자, 대전 관저동의 정소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바 뉴스에이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좀 달려보자. 너 영어 못하게 해줄게. 제목부터 뭔가 확 오죠.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 앞으로 척척 다가온 저 남성. 난간에 있던 음료수를 바로 팍! 아하, 얼음과 음료가 바닥에 와르르르르르르 빈컵만 저렇게 뒹구르르 구르고요. 매장 안쪽에서 봤더니 카운터에도 여기저기 음료수 튀고 얼음도 저렇게 후두두두두두. 자, 그러든가 말든가 남성은 자기 옷 묻은 거 훌훌 털어내고 있는데요. 이거 딱 봐도 갑질 진상 손님 느낌 스멜. 네, 어제 오후 경기 의정부시 한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 남성들 무리가 음료를 주문했는데 그중 한 남성이 에이드 맛이 이상하다면서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봤을 때 문제가 없었지만 상대가 술에 취한 것 같아서 다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카페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면서 갑자기 안 마신다고 하더니 끊임없이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행들도 말리기는커녕 남성을 두둔했는데요. 이 항의하는 제보자를 신체 접촉까지 하면서 막아섰다고 합니다. 급기야 남성은 본인이 시설공단 직원이라면서 영업을 못하게 해줄 테니 각오하라는 협박까지 하면서 음료를 던졌습니다. 제보자와 직원이 음료에 맞아 젖었고요. 매장도 오염이 돼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결국 제보자가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시설공단 직원이 맞냐고 묻자 남성이 의정부시 시청 직원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의정부 시청 직원이요? 시청 공무원이 지방세 꼬박꼬박 납부하는 시민 업주에게 저짓을 했다.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시청 직원이 아니라요, 의정부 도시공사 직원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시설공단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당연히 아닌 겁니다. 하지만 시청 직원이라고 하면 이 제보자 하신 분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죠. 어쨌든 무섭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게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도시공사 측에서 알고 어쨌든 상급자 그리고 일행 그리고 주범까지 같이 와서 사과는 했다라고 하는데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뻔한 징계는 안 한답니까? 그 얘기까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걸 제보자분도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사과받고 끝날 일이냐. 이거에 당연하죠.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좀 어떤 식으로든 징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게 맨정신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 다음 이어가죠.
토마토와 배송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빨갛고 탐스러운 방울토마토 그 사이에 까만 잎사귀 같은 게 두둥. 아, 살랑살랑 움직이는 두 더듬이와 가느다란 다리들, 바로 그것은 바퀴벌레. 방울토마토를 시켰더니 바퀴벌레가 1+1으로 딱. 자, 귀뚜라미만 됐어도 이거 유기농 인증이다 하겠는데 생긴 건 비슷해도 그게 바퀴면 이거 얘기가 전혀 달라진단 말이죠. 네, 지난 5월 3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가 최근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브랜드에서 방울토마토를 사는데요. 그런데 용기에서 3cm는 넘어 보이는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발견한 겁니다. 봉지로 밀봉을 하고 수거를 요청하는 문의를 새벽 2시에 남겼습니다. 새벽 3시쯤에 2차례, 또 오전에 한 차례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보자가 늦은 시간이어서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점심 무렵에 배송기사가 이 방울토마토와 바퀴벌레를 수거해 갔습니다. 아우. 하루가 지난 이때도 바퀴벌레가 잠시 탈출했을 정도로 활동적이었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는 쇼핑몰 상담원과 통화를 해서 환불을 받았는데 이 상담원이 매뉴얼대로 좀 읽기 급급한 형식적인 사과를 하면서 연락을 끊으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무슨 고객센터가 새벽 3시에 전화를 해요. 아무튼 박 변호사님, 그렇게 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연락이 왔다고요. 이 쇼핑몰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 이 상담에 불만족한다는 내용하고 답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을 보내니까 직접 연락을 시도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보자 입장에서는 뭐 보상 절차나 뭐 보상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바퀴벌레가 나올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말이 되냐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했던 거고 또 후기 보니까 같은 브랜드의 다른 상품에도 바퀴벌레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예, 이제 이게 더 문제죠 사실은. 아, 이거 혹시 그거 아닙니까? 미사일 배송 거기? 자주 이제 바퀴벌레가 조금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쇼핑몰 식품 주문하지 않고 있다 말을 하면서 재발 방지를 해서 이 노력하겠다는 말이 결국 노력하지 않고 말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충격받으셔가지고 말을 못 잇고 계시죠. 바퀴벌레 말도 안 되죠. 예.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아줌마 출입 금지. 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붙은 안내문. 한눈에 봐도 쏙 들어오는 7글자. 아줌마 출입 금지. 심지어 검은색도 아닌 빨간색 글씨. 노키즈존에 이은 노 아줌마존.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합니다. 자, 아줌마와 여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구별법까지 저렇게 7개 항목으로 8개네. 8개 항목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네. 박 변호사님. 일단 그런 예. 얘기들이 있어요. 뭐 나이 떠나서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 또 어딜 가든 욕 먹는데 욕 먹는지 본인만 모른다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또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화장실 공중 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릴 때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 아까운 줄 모르면 등등 8가지를 하면서 저 타이틀을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붙였거든요. 노키즈존도 있고 뭐 노시니어존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예. 법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예.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실은 그게 무슨 상대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계약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예. 저는 굳이 저걸 아줌마라고 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아줌마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뭐 공중 화장실 변기에 쓰레기 막 버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뭐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결국 아줌마 여자 구별법 이래가 아줌마 출입 금지 요 내용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다만 좀 진상 고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런 어떤 내용들을 좀 적시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하실 말씀 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그냥 혼잣말이었는데. 네. 아니, 저 내용 아저씨도 똑같은 거죠. 나이더나 공짜 좋아하는 거 아저씨도 있을 수 있고, 둘이 커피숍 와서 한 잔 시키고 2잔 달라 그러는 거 아저씨도 있을 수 있고,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 아까워하지 않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거 뭐 아줌마만 하나요? 저는 아줌마면서 여자인데.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 저 아저씨도 다 똑같아요. 자, 저희가 아무튼 이 헬스장 측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헬스장 또 측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죽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겪었던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빨래 한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수도비도 배로 나온다고 합니다. 또 물을 틀어놓고 수다를 떨거나 남을 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샤워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비꼬면서 하는데 아이고야. 참을 수가 없어서 안내문을 붙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어가죠. 자전거 도둑 잡고 보니 점점점. 자, 그 교감 선생님 뺨 때리고 침 뱉고 욕하고 했던 그 전주의 초딩 3학년짜리 초딩 그 일로 결국 10일간의 출석 정지 조치 제 있잖아요. 조치가 내려졌었다는데 저 충격 또 엄청난 사고를 냈습니다. 네, 지난 8일의 저녁에요. 이제 전주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도로에서 저 학생이 또 다른 초등학생의 훔친 자전거를 훔쳐서 타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 학부모가 그 애가 지금 다른 애 자전거 훔쳐서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신고자한테 전해줬고요. 신고자가 그걸 발견을 하고 연락을 한 건데 이 신고하고 나니까 저 초등학교 아이가 또 이 신고하신 분에게도 자기 거라면서 이 엄마가 사주신 거라면서 이 신고자한테도 주먹도에 들고 막 도로로 뛰어들려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학생이 분명히 문제가 있긴 한데요.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초등학생이 이 신고자가 보니까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저 초등학교 겁니다. 예, 학생, 3학년짜리가? 저 초등학생이 신고하는 사람한테 이 신고한 사람이 보니까 뺨에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때렸다라고 아이고야. 얘기를 하고요. 엄마가 때리고 욕설하고 밥도 안 준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또 저 초등학교 3학년생이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자전거 훔쳤다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조사를 하고 엄마에게 인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뭔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자, 교수님. 네. 저희도 이제 저번에 이 아이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 예. 환경의 힘이 좀 의심스럽기도 하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했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나 이 아이 더 주의 깊게 살펴봐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훈육이 필요하면 훈육을 해야 하는 상황 같고요. 지금 이 아이의 정서 뭐 치료나 훈육이나 이런 것도 급하지만 지금 같은 반에 있는 아이들도 이 영상을 보고 다 충격을 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에 관련된 사람들이 올까봐 엄마도 오고 막 이러니까 전북 교육감이 반에 이제 걱정돼서 왔는데 예. 걔 아빠 아니냐고 하면서 애들이 아이고야.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봐 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은 해당 초등생 학급 학생 심리 치유를 위해서 다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또 선생님들은 또 너무 큰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등 좀 여파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반찬 투정의 기준은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이메일을 주셨는데요. 자, 우선 사연자 남편이 사연자입니다. 15년 전에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시대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한테서 아이고 하면서 막 꾸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반픽 극장을 준비했는데요. 자, 레디 액션! 당신 반찬 투정 좀 그만해. 뭐라고? 뭔 소리야? 나 지금 완전 잘 먹고 있는데 참네. 진짜 보자 하니까 짜증나. 햄 반찬 해주면 밥을 엄청 잘 먹고 나물 반찬 같은 거 해주면 깨작깨작거리고. 아이고. 당신 며칠째 지금 계속 그래? 오늘도 봐. 오늘도 시금치 나물 해주니까 좀 끄적끄적하고 안 먹고 있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고? 나 진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당신 주는 반찬 나 하나도 불만 없다. 나 나물 너무 좋아한다. 잉? 불만이 없으면 내가 해주는 건 뭐든지 다 잘 먹어야지. 왜 기껏 챙겨주니까 이런 나물 반찬은 끼적끼적 안 먹는 거야? 아니 살 봐라. 여름 되니까 살 좀 빼려고 조금 조절하는 거 아이가? 그게 잘못이가? 끼시네. 살을 빼기는 어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시금치 나물은 잘만 먹었잖아? 정말 와이프 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해야겠어? 엄마 시금치 살 안 찐다고. 그러시군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뭐 연기는 이미 다 보셨으니까요. 자, 사연자 남편 동그라미.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 X네요. 좋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부터 문제 달려보죠.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제가 이거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항상 똑같이 맛있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진짜? 아무 불만 없을 겁니다. 그냥 행동 자체가 그런 거지. 그냥 햄을 좋아할 뿐이에요. 그런 스타일 같거든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예. 때는. 자, 양 변호사님, 제가 이 사연자 남편분이 메일을 주셔가지고 너무 설명이 좀 단촐해서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 메일을 안 보셔서 그래서 답이 없어.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빈약하지만 살을 붙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반찬이 있고 뭐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반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군소리 안 하고 먹습니다. 저도. 하지만 보는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도 저거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투정 안 했잖아요. 주는 대로 받아서 잘 먹었잖아요. 그리고 밥 양이 좀 적게 먹을 때면 남편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반찬도 아닌데 이참에 좀 덜 먹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좀 보세요. 좀 빼야지. 좀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기회로 빼겠다는데. 바로 옆에 계신 분. 예, 좀 빼야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남편은 시도를 하는 거죠. 응원해주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교수님, 이 사연자 남편분이 그 교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룹 SOS의 광팬이셨답니다. 그래서 상희 누나 화이팅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면 도리어 나물 같은 야채를 많이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고 이래야 되는 거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무슨 햄 반찬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먹어요. 그건 핑계지. 그냥 햄을 먹고 싶은 거고 그게 맛있겠죠? 그리고 저도 또 아들만 키워보고 이러면 우리 아들도 보면 맛있는 햄, 뭐 소세지 이런 것만 먹고 이제 야채, 과일 이런 거는 확실히 안 먹는 걸 보면 좀 다이어트를 해도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 이 남편은 보니까 소세지, 햄 이런 거 먹은 거지요.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편식한 거지요.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치키뱅뱅님 주는 대로 드세요라고 하셨고요. 김상국님 밥을 굶기시면 정신 차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미훈님 뭐든 맛있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근님 보고 계신가요?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지난 금요일 일산 동국대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다고요.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셨다는 거죠. 이 할머니 한 분이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을 하셨는데 신호가 왔다는 겁니다. 아유, 나 큰 거 화장실 못 가. 바로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할머니 걱정 마세요. 시원하게 싸세요. 제가 받아드릴 테니까. 자, 일산 동국대병원 중환자실의 최예리 간호사였습니다. 자, 18일 전면 휴업을 결정한 의사 옆에 이 젊은 간호사에게 부끄럽지도 않소 하셨네요. 한 유튜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판결문 그리고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항의로 영상은 삭제됐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거 참 되게 오래 갑니다.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한 유튜버가 실제 이 밀양 사건의 피해자와 통화했다면서 녹취 그리고 판결문을 공개했죠. 네, 지난 토요일 한 유튜버가 지난해 11월 실제 피해자에게 제보를 받았다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버에 따르면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주민등록증도 확인하고 2004년 사건에 대한 판결문 전체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또 허락을 받았다면서 피해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올렸는데요. 음성은 변조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2004년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실제 가해자 10명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고 각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이 상세히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유튜버 측은 특수강간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문을 공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참 그럴싸한데
네, 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음성 변조 없이 피해자 목소리를 그대로 노출시켰어요. 지금은 삭제가 됐다지만. 그리고 판결문까지 공개를 했는데, 자, 양 변호사님, 피해자들이 말이죠. 더군다나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자기 육성이 그대로 어딘가 공개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에 맞겠고요. 실제로 피해자가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의 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통화 자체가 언니가 피해자가 한 건 맞답니다. 근데 이 아시다시피 언니가 지적장애가 있었어요. 사건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고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유튜브한테 동생이 삭제 요청을 하니까 나 저기 이것 때문에 섭섭하다. 내가 지금 국밥집까지 찾아가는 바람에 고소까지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까 좀 뭐 알아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좀 피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여동생이 다시 한번 언니 휴대전화까지 찾아보니까 언니조차도 지난해 11월에 이미 이거를 지워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허락했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였던 거고요. 여기까지 공개가 되니까 유튜버가 결국에는 삭제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뭐 이른바 박제라고 하죠. 여기저기 이렇게 좀 증거들이 흔적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는 거죠. 처음에 뭡니까? 이 사건을 다시 이제 재조명하게 한 그 유튜버가 나락보관소라는 그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뭐 전국적으로 논란이 커지니까 다른 유튜버들까지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폭로에 나서면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잡음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일단 저희가 역풍이라고 잡아봤는데 교수님, 네. 그 조금 생각지 못했던 때까지 이게 막 퍽퍽퍽 퍼져나가고 있어요. 네, 좀 피로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도대체? 정말 피해자를 위함인가 아니면 유튜버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함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억울한 사람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해당 유튜버는 영상을 통해서 20년 전에 밀양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부산에서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는 이제 한 명인데 12명의 88년생 집단이 성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중에 대단한 건 한 명이 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다. 지금도 활동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누리꾼들이 찾으면서 1988년생 유명 야구 선수는 지금 NC 다이노스에서 맹활약 중인 손아섭 선수다라고 이제 손아섭이 가해자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나요? 네, 이 손아섭 선수는 2007년 롯데자이언츠 입단했고 2022년부터는 NC 다이노스로 옮겨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타율 최다 안타 1위에 등극하면서 생애 첫 타격왕에 올랐고요. 통산 4번째 최다 안타 1위에 등극하기도 한 유명 선수입니다. 특히 2008년에는 새 이름을 쓰면 부상 없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본명인 손광민에서 손아섭으로 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가해자들이 개명을 한 사례가 언급되면서 유력한 가해자로 나오게 된 건데요. 해당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자 결국 NC 구단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 손아섭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모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구단에서도 다 알아봤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한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게 88년생이라는 거 개명을 했다는 거 그냥 무리하게 이걸 두 개를 연결시킨 것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고요. 매니지먼트사에서 이미 법률 대리인 선임해서 증거 수집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들이 유명인들에 대해서 자꾸 뭔가 불거지면 근거 없는 소문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게 컨텐츠인 것처럼 생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연예인이 됐든 스포츠스타가 됐든 허위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그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거. 예. 자, 이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까지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뭐가 됐든 당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44명의 어떤 가해자들을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뭐가 됐든 박제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사회적으로 뭐 망신을 주든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그것 뭐 법적으로 그렇게 권장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 심정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교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꿎은 피해자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밀양 성폭행 사건의 6번째 가해자로 이제 지목된 남성이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해명에 나섰어요. 그때 같은 이름이 같다는 같은 이름이죠.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명단에 그냥 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6월 10일자로 발행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증거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20년 전 사건이라도 당시에 조사를 받았다면 조회는 된다. 그런데 나는 조사 관련 내역 자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뭐 나는 그 유튜버한테는 한 번도 연락을 따로 받은 적도 없고 가해자가 됐다. 그리고 현재 논란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이 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자,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이든 뭐 허위든 이 모든 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공개되고 나서 뭐 이후에 고소 3건, 진정 13건 합쳐서 16건의 사건이 지금 접수된 상황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해자도 문제지만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신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예컨대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조회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방심해서 좀 손을 좀 쓴 상황입니다. 최초로 공개한 유튜브 이거 영상 4건을 방심해 이렇게 심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게 아주 이례적으로 방심위가 이것을 한번 심의를 해보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락보관소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방심위가 심의를 지금 하겠다 예고를 한 상태인데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페널티를 줄지 말지의 그 권한은 유튜브 본사가 쥐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뭐 저는 뭐 이것도 이거지만 정말 방심위에서 유튜브 채널을 단속할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뭐 어차피 방심위에서 사건 반장 매일매일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저 이것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필리핀, 태국 이런 동남아 국가에서 그 유흥업소 여성들 상대로 막 음란 방송하는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저희가 몇 번 전해 드렸지 않습니까? 걔네들 지금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예? 제발 그런 것 좀 어떻게 좀 막아버리시든지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좀 약간 좀 엉뚱한 말씀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제보가 오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그거 성실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일이 없잖아. 일이 없으면은 그래도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그 책상 그 정도는 그래도 청소는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한 법률사무소에 취직한 30대 여성. 사무국장은 사무실 청소를 지시했고 유독 변호사의 책상을 강조해서 치우라고 했다는데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책상 위에 있던 종이컵 하나. 그 안에는 남성의 체액이 묻은 휴지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국장에게 항의도 해봤지만 똑같은 행위가 11차례나 반복됐고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제보 사건입니다. 저희가 참 이거를 전해드리자니 참 그렇다고 또 전해드리지 않자니 참 예. 자, 양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30대 여성이 지난해 1월에 한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사무보조인데 뭐 소송 서류 같은 걸 접수하고 간단한 뭐 서식 같은 거 작성하기도 하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청소도 도왔다고 합니다. 청소라는 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남은 쓰레기 같은 거 다 모아서 여자 화장실에 버리는 일을 했는데 오늘 환경미화원분이 이런 거는 여기다 버리지 말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얘기를 듣고 내가 분리수거를 안 했나 보다 해서 종이컵, 그러니까 자기가 모아서 버렸던 종이컵에서 화장지를 뺐대요. 근데 화장실에 뭔가 남성의 체액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사무실에 그런 게 있냐라는 반응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누구 건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예, 백다희 아나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여기서. 문제는 이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처음 목격한 건 2023년 2월이었습니다. 이후 무려 11차례나 더 발견했다고 합니다. 주로 변호사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었고 종이컵에는 체액과 함께 물티슈나 휴지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소행의 범인이 변호사라고 확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알면서도 조용히 치울 수밖에 없었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상사에게 종이컵을 보여줬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무소의 사실상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도 이런 컵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항의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문제의 컵이 나온 이후에도 제보자에게 일이 없으면 변호사 사무실에 책상 그 정도는 청소해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정확하게 기록해 둔 것만 11차례고 세지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20차례가 더 넘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하는 건 없지. 아휴, 그냥 나만 못 본 척하고 살면 되겠구나라고 하셨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더는 참을 수 없는 일이 팡 벌어진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힘이 넘쳐서 변호사 책상을 콕 집어서 청소를 지시한 그 사무국장의 얘기를 하는데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정액 사건 얘기를 했을 때도 변호사의 책상을 잘 치워라라고 한 게 사무국장이거든요. 너의 진짜 업무는 커피 타고 청소하는 거야. 변호사 책상 그 정도는 네가 치울 줄 알아야 돼라고 한 게 녹취록 3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도 아유 방구 냄새나 아줌마들이 환장한다더니 이러고 본인이 딱 막은 다음에 근데 힘이 넘치나 봐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나는 이제 계속 도움 요청을 하는데 이게 자꾸 조롱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박 변호사님 뭐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거잖아요. 누가 그런 걸 치우고 싶겠습니까? 치우기 싫고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조롱 내지 성희롱으로 지금 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뭐 예컨대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책 이 부분 뭐 특정 꽃 얘기를 하면서 냄새 얘기를 하면서 아줌마들 뭐 환장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힘이 넘친다 이런 변호사가 그런 얘기까지 지금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사무국장은 특정 꽃 냄새 얘기 안 했다. 제보자가 오버하는 것 같다. 절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일부러 그렇게 그러는 것 같은데라고 2차 가해도 했다고 하고요. 말하지 말라 변호사한테 비밀로 해달라라고 또 그거 치우는 거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사무국장하고 조금 얘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만 들어도 이거 뭔가 정상이 아닌 사무실 같다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그렇게 1년 동안 참고 항의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와 사무국장의 의견이 좀 많이 달라요. 주장이 좀 각각 살펴보면요. 일단 제보자는 책 종이컵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준 게 아니라 도리어 부당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뭐 사무국장이 그 이후에 계속 변호사한테 이 제보자를 해고해야 된다 이렇게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때에는 이제 회식 자리에 가서 사무국장이 제보자가 뿌리칠 수 없을 정도로 손을 꽉 잡더니 내가 미안하니까 그만하자. 그리고 좀 참아라. 잘해라.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이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책 종이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명함을 던지거나 식탁 아래로 다리를 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사무국장의 주장은 또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 이 직원이 도리어 지각도 잦고 다른 직원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퇴사한 이유는 그 뭐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다른 사정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회보되고 나니까 회사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는 차원으로 이런 갈등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회사는 월급도 퇴직금도 거기에 플러스 다른 것까지 다 쳐서 너무나 잘 내보냈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됐든 다 떠나서 그 사무실 안에서 그런 건 맞는 거잖아요. 예? 그 강론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행위 자체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 자, 이 해고 통보 결국에 거둬지지 않았고요. 마침내 퇴사일 바로 하루 전날 조용히 그냥 떠나나 했는데 경찰과 마주하게 됐답니다. 이어서 제보자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퇴사를 하는 날 이제 나는 그냥 나가야겠다. 직장인 괴롭힘 인정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다들 사건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런 무기력함에 그냥 정신과 치료나 받고 나를 좀 챙기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퇴사를 하기로 이제 얘기를 한 21일까지 이제 그 컵이 나와버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제가 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지금 이게 11번째다. 그때도 제가 이렇게 수북히 쌓인 컵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들은 얘기가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는 정도 차원에서 이제 멈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도 별개의 문제로 삼기로 하고요. 근데 이게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결정에 대해서 나가려고 했던 당일 전날 또 변호사 사무실 책상에서 그 문제의 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예. 또 그날 오후 실제로 이제 회사를 이제 나가기로 한 날 이 사무국장과 또 한 번 실랑이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항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말하지 말라거나 떠들지 말라고 하면서 혹시 녹음하는 거 있는 거 아니냐면서 몸수색까지 하려고 했다는 어이구야. 거예요. 그래서 또 경찰에 출동을 했다라고 제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무국장 회사 측 입장은 또 다릅니다. 이게 변호사들 다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난 뒤에 있었던 그 어떤 남자의 생리적인 어떤 차원인 거고 그거 직원한테 무슨 성적 수침 주려고 한 게 아니다. 그거 다 문제될까 봐 다 휴지로 덮어서 버린 거는데 그걸 왜 굳이 찾아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이게 더 문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변호사가 직원들 다 퇴근한 뒤에 그런 거 있고, 남자의 생리적인 차원 아니냐. 박 변호사님, 이거 네. 이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변호사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돌려가는 거 아닌가요, 좀 이거? 그렇게 해서는 그 사무실에서 저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여튼 어쨌든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그 변호사가 자신이 한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체액도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게 범죄가 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걸 했다 해가지고 이게 다른 성추행죄나 이렇게 됐다고 좀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감 조성죄 경범죄 처벌법에 입건이 된 상황이고 본인도 빨리 좀 처리가 되게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렇게 했던 부분들이 혹시나 2차 가해 같은 게 돼가지고 민사상 또 책임을 좀 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형사상으로는 좀 처벌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 교수님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네, 각자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일단 여성으로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 너무 수치스럽고 정말 충격이기는 하죠. 근데 저는 도대체 이 변호사께서는 대표 변호사가 왜 사무실에서 이런 행동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성 직원들에게 충격을 주는가도 이해가 안 되고 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사무국장인데 이걸로 여직원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청소를 시키지 말아야죠. 아니면 본인이 청소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변호사께 얘기해서 직접 청소를 하게 하거나 이런 일을 좀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짓을 못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예?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도 않고 이 여직원이 힘들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청소를 시키게 하고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좀 알 수가 없고요. 이 여직원 어쨌든 지금 이제 1년 넘게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현재 이제 정신과 치료 받고 약 복용 중이라고 하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제 합의금 같은 게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시정되지 않는다면 1인 시위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아내가 둘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영을 같이 다니던 회원과 누지 맞은 남편 최 씨. 결국 이혼을 당하면서 아이들도 집도 다 아내에게 내줘야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재결합하게 된 두 사람. 그런데 이번엔 이 가족을 뒤흔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양 변호사님 시작해 보죠.
일단 이 뭐 사연자분은 남편이고요. 동갑내기 아내랑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참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가 큰애가 유치원 다니고 둘째가 이제 100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연자분이 그때부터 좀 체력을 좀 키우겠다고 수영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둘째가 100일쯤 지냈으니까 집에서 육아하느라 굉장히 좀 찌들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예. 근데 이 사람이 수영장에서 이렇게 뭐 건강한 모습으로 운동하는 다른 여성분한테 마음을 좀 뺏긴 겁니다. 잘못한 거죠, 분명하게. 그래서 깊은 관계라고까지 가진 않았지만 본인 말로는 뭐 가볍게 맥주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이런 정도 사이가 이르는데 그 와중에 또 뭐 아내가 왜 밥 먹고 왔냐고 물어보면 거짓말도 하고 스스로 부끄럽긴 했답니다. 아유, 부끄러울 짓을 왜 했어?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때는 정말 아니 여자로서 너무 힘들 때죠. 정말 첫째 아이도 어린데 그 아이는 이제 유치원 가니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둘째가 갓난애기예요. 100일이면 정말 갓난애기 너무너무 엄마가 손 많이 가고 정말 엄마 긴장하고 애한테만 몰두해 있잖아요. 당연히 애는 엄마는 찌들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찌들었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말 좀 불편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좀 아무리 바쁘긴 했어도 여자의 직검으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좀 변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 친구의 엄마가 하루는 있잖아. 여기 집 남편 동네 그 치킨집에서 어떤 여자랑 술 마시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꼬치꼬치 캐물었고 결국에는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 남편 할 말 없죠, 뭐. 네, 최 씨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혼하면서 아내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다고 합니다.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다 줬고요. 양육비도 원하는 대로 주고 살던 집도 아내에게 주고 위자료도 주고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줬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면서도 최 씨는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을 꼭 보러 갔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최대한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특히 첫째 아들이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아빠와 함께 낚시 가고 캠핑하는 걸 좋아해서 자주 데리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둘이서 갈 때도 있었지만 아내가 둘째를 데리고 같이 올 때도 있어서 넷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예, 조금 좋아졌어요. 워낙 가정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배신감이 컸는데 또 진심으로 또 반성하면서 아이들하고 잘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둘은 일단 살림만 합치는 걸로 해서 1년 정도 지내다가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다시 때 살림을 합쳤어요? 네, 오. 그때는 이제 정식적으로 재결합하게 됩니다. 재결합한 먼 길을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두 사람이 정말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남편은 재결합 이후에 아내와 아이들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이혼 후에 재결합을 했으면 네. 지금 별별 상담소에서 그래서 잘 살았으면 다루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뭔가 재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뭐 약간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 굳이 뭐 헤어졌는데 왜 합치냐 뭐 이런 의견도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어렵고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하니까 맨 처음에는 사실혼 관계로 좀 지내보다가 이제 아내 마음이 완전 누그러진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아빠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실수는 덮어주고 정말 잘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이제 육아휴직이 끝나서 아내가 회사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타 지역 발령을 잘 이기면 승진도 할 수 있고 뭐 이러니까 남편이 좀 적극 밀어주면서 그럼 우리 주말 부부를 하자. 당신이 주말에 집에 오는 걸로 하고 그 지방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아내를 밀어준 거죠. 그래서 맨날 영상통화 아이들하고 하고 주말이면은 집으로 뛰어오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연락이 좀 뜸해지고 불안합니다. 올라오는 횟수도 줄었지만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그곳에서 이혼한 직장 상사와 바람이 난 겁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살림까지 합쳤다고 합니다.
예. 네, 아내가 바람난 그 직장 상사는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와 마음이 잘 맞았고 또 서로 잘 통해서 위로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깊어진 관계는 살림을 차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최 씨는 아내의 폭탄 선언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제발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당신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서로를 바람을 피웠으니까 그냥 퉁치자면서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당신이 그때 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것처럼 나도 다 해줄게라면서 애들 원하면 데려가라. 집도 가져가고 양육비도 보내주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게 퉁친다는 표현을 이런 때 쓰면 어떡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도 과거에 잘못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말은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알았었나 봐요. 지금 아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아내가 잘못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2번을 이혼한다는 게 아유, 너무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가 이 아내가 나 알아봤는데 그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할 수 있다더라.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도 뭐 알아볼 거 다 알아봤다라고 나서고 있어서 지금 이제 남편도 혼란스러운 입장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본인이 과거에 먼저 잘못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심경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 바람 피운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 요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도 받아주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요. 자, 문제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본인이 이전에 좀 부정행위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혼을 하고 또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아마 그 전 단계가 이제 내가 유책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새롭게 지금 혼인신고하고 재결합한 이상 이때부터 좀 기산이 된다고 보면 지금은 아내만이 유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내가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청구했을 때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최근에는 이제 유책주의이긴 하지만 파탄성도 많이 봅니다. 만약에 파탄이 됐고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법대로 끝까지 버티면 이 남편 쪽의 가능성이 높은데, 시간이 길어지고 소송 소전이 길어지다 보면 현실적으로 파탄 배우자들이 갈라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가 계속해서 지금 다른 남성과 머물고 있는 상황이 오래되면 마음을 접는 경우들이 현실에서 많이 있어요. 근데 원론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대법원은 아직까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예, 교수님, 아이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이 부부가 다시 뭐 화해를 해서 이 아내가 반성하고 돌아온다 그래도 사실은 좀 불안한, 너무 서로 상처를 크게 주고받았기 때문에 불안한 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지금 이혼한다 그래도 너무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걱정이고요. 두 분의 뭐 이혼은 사실은 이제 뭐 누가 유책 배우자라고 지금 또 측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뭐 헤어지든 합치든 간에 아이들의 지금 정말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브라질입니다. 한 여성이 사다리를 천천히 한 계단씩 밟아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옆에 강아지는 올라가는 보호자의 모습을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아예 딱 버티고 앉아서 보호자가 어디에 있는지 애타게 찾아봅니다. 기다려야 할까? 올라가 볼까? 이렇게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난 모습인데요. 이 망설임도 잠시 강아지는 보호자를 만나러 한 발 한 발 사다리를 내딛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강아지들은 사다리가 있어도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오르기를 포기하기 마련인데요. 이 녀석은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밟은 끝에 마침내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폴짝 이렇게 넘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저걸 다 올라갔어요? 네, 원래 유기견이었던 강아지는 약 2년 전에 현재 보호자에게 구조돼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은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자, 한 남성이 달려가면서 어딘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롯한 행인들이 뒤를 돌아 누군가를 오! 다가서게 부르고 있는데요. 차. 자, 자세히 보세요. 저 멀리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선로구치에 빨간색 차량이 딱 붙어서 이렇게 주차돼 있는 겁니다. 부딪힌다. 네, 행인들 빨리 차 옮기라고 뭐 재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차주가 나타나서 빨리 와, 다급하게 빨리 와, 달려가고 빨리 와. 시작합니다. 지금 왔어. 그런데 안 돼, 안 돼. 이미 때가 늦었죠. 기차는 멈추지 않고 차량을 쾅 정면으로 출발해버렸고요. 차주는 뒤로 쭉 밀린 차량이 그대로 부딪혀 다른 차량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 다행히도 차주가 경미한 부상에 그쳤습니다. 차량 앞부분과 범퍼가 종이처럼 구겨졌는데 그 와중에 사람이 크게 안 다쳤던 거예요. 아, 시장에 간다고 예. 선로 옆에 불법 주차를 했던 겁니다. 아이고. 주민들은 다른 장소 옮기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다가 이 사상이 난 겁니다. 아이. 이제 말 들을 거라고 후회해도 이젠 소용이 없겠죠. 태국으로 가보시죠. 자, 늦은 밤 차량이 비에 젖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한 남성이 뭐야, 차량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죠. 맨몸입니다. 마치 미끄럼틀을 타는 것처럼 도로를 사람. 쭉 타고 오는데 오. 멈출 수 없었던지 허우득 때문에 오. 앞으로 돌겨 결국 운전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됐는데요? 네, 차량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깔렸는지 걱정이 되죠. 운전자 서둘러서 내려 살펴보는데 그만 너터로 숨을 짓고 맙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멀쩡했는데 운전자가 빨리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은 덕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빗길에 넘어져 미끄러진 거였습니다. 헤헤, 이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기에 두루 미소를 지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뭘 웃고 있어. 아이고, 진짜. 바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모두의 노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거라고, 새로운 시작 앞에선 불공정 거래,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이용자 보호법에 발맞춰 가상자산 시장의 올바른 질서 확립을 위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와 회원사가 큰 뜻을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